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환갑을 넘겨 최근 퇴직을 한 구독자입니다. 저는 퇴직을 하기 전에도 썰사람의 사연을 즐겨 들었는데요. 퇴직을 하고 나니 사연의 내용이 조금 색다르게 다가오더군요. 덕분에 저는 사연을 들으며 그동안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제게 남은 가족이라곤 10살 차이 나는 형과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가 전부였죠. 할머니는 지병을 앓고 계시면서도 최선을 다해 저와 형을 길러주셨지만, 슬프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5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저를 책임지고 길러준 사람은 바로 21살의 형이었습니다. 형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인 16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저를 정말 부모처럼 보살펴 주었어요.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도 제 학교 행사는 빼먹는 일이 없었죠. 형은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한창 방황하던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엇나가고 반항하는 저를 타이르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힘썼죠.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형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수재소리를 듣던 형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던 것도, 먹고 살기 위해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버스 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도 모두 저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때부터 형을 형이 아닌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형을 위해서라도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평소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저는 태권도 선수가 되었고, 그 특기를 살려 이후엔 경찰이 되었습니다. 형은 제가 경찰이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안도하며 오랜 연인이었던 여자친구와 미뤄왔던 결혼식을 올렸죠. 저도 형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정에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범죄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가까운 동료를 잃게 되었습니다. 매일 가족처럼 함께했던 동료의 죽음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결국 저는 그 상처로 인해 경찰복을 벗게 되었어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죠. 그런 저를 수면 위로 건져 올려준 건 제 아내와 형, 그리고 형수님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위로와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아 사연을 쓰는 것조차 힘들어했겠죠. 결국 저는 경찰이 되기 전에 했던 태권도 선수 경력을 앞세워 태권도 학원을 차렸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을 예뻐하고 잘 돌보는 저와 아내의 성격이 태권도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더군요. 하지만 슬프게도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해에 예쁜 딸아이를 얻은 형은 그런 저의 부부의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제가 40이 조금 넘었을 때의 일로 기억합니다. 태풍 예보가 있어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서둘러 귀가시키고 학원을 정리하고 있는데 형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형민아, 학원문 언제 닫니? 오늘 비가 많이 온대서 애들은 벌써 집으로 보냈지. 그나저나 형, 태풍 온다는데 버스는 정상 운행한대? 응,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정상 운행해. 근데 형민아, 내가 지금 길 잃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있거든? 너 지금 이쪽으로 와줄 수 있니? 뭐? 길 잃은 아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종점에 도착했는데 웬 꼬마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길래 지금 내가 데리고 있어. 경찰서에 데려다 주긴 할 건데 곧 버스 운행 시작 시간이라 아이만 경찰서에 두고 와야 할 것 같거든. 어린애 혼자 경찰서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너 시간 괜찮으면 와서 아이랑 좀 같이 있어줄래? 갈 수야 있기는 한데 우리 딸이랑 비슷한 또래라서 더 마음이 쓰이네.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르는 아이를 위해 수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형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아이가 있다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형은 제가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버스 운행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형이 데려온 아이를 살피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어? 야, 강영민!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저의 옛 동료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은 거야? 그럼 그게 언제적 일인데 나도 털고 일어나야지. 그래, 참 다행이다.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하다 보니 비가 조금 그쳤더군요. 마침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다른 경찰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똘똘하네요.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주소를 알아요.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더 늦어지면 비만 올 것 같은데 지금 출발하시죠.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경찰들과 함께 아이의 부모를 찾으러 떠났고 다시 거세진 비를 뚫고 아이를 부모에게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찾은 부모의 표정이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아이를 잃어버려 놓고 경찰서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게 눈에 보였죠. 의심스러워하는 경찰들에게 애가 워낙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노느라 늦는가 보다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애가 밖에서 노는 줄 알았다고요? 라는 저의 질문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죠. 아이의 아버지는 얘가 집을 어떻게 찾아왔지? 라는 식의 퉁명스러운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코치코치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이가 부모를 너무나 반겼기 때문이었죠. 활짝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간 아이를 뒤로 하고 나와 이동을 하며 옛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제 질문에 옛 동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하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다 줬는데 걱정했다는 티도 안 내고 어디 다녀온 거냐며 애를 추궁하지도 않고. 그런데 요즘엔 저런 사람들 많아. 저런 사람들 많다니? 애 부모가 일한다는 가게에 새나 따더라. 아까 언뜻 본 집안 상태도 말이 아니고. 딱 보니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먹고 살기에 지친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서 저런 행동을 하기도 해.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그 사람들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 옛 동료는 이후로 말을 아꼈습니다. 형의 연락을 받고 처음 아이를 보러 갔을 때는 그 상황이 너무나 귀찮았는데 아이와 아이 부모의 상태를 보고 나니 아이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형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민아, 전에 내가 너한테 맡겼던 아이 부모 찾아줬다고 했지? 응, 그날 찾아줬지. 그런데 왜 얘가 여기 있지? 심장이 쿵 하는 기분을 느끼며 저는 형이 알려준 장소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지난번에 애를 찾았던 종점의 반대 종점이야. 저는 지난번에 함께 아이의 부모를 찾아줬던 옛 동료를 불렀고 형과 함께 아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부모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게 시끄러웠는지 옆집 주민이 나와 상황을 살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뺀 지 보름이 넘었어. 왜 이 시간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난리야? 아이에게 물으니 며칠 전에 집에서 나와 여관방을 전전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듯해서 부모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물으니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가 몸에 좋은 거라고 준 약을 먹고 잠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아까 그 정류장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저와 옛 동료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처음 찾아주었을 때 파악한 부모의 신상을 쫓다 보니 부모가 실종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종된 부모를 찾을 때까지 아이는 시설에 맡겨지게 되었죠. 이제는 경찰들한테 맡겨.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락 줄게. 제가 아이를 신경 쓰는 게 느껴졌는지 옛 동료는 저를 애써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형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옛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부모 찾았어. 뭐 찾았다고? 애 부모 상태는 어때?
정말로 일부러 애를 버린 거야? 저의 질문에 이어지는 대답은 정말이지 절망적이었습니다. 애 부모는 사망한 상태야.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수지에 몸을 던진 걸로 추정돼. 엄마가 제일 먼저 떠밀려 왔고 수색한 결과 아빠도 함께 발견됐어. 아무래도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 아이를 데려다 줬을 때 반응이 이상했던 것도 부모가 아이를 일부러 버렸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전화를 끊으니 공기가 가라앉은 것이 느껴지더군요. 통화 소리 들렸어? 응. 무거운 분위기 속 먼저 말을 꺼낸 것은 형수님이었어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만 있었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 애는 이 상황을 아나? 아이 이야기가 나오니 분위기는 다시금 무거워졌습니다. 형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언젠간 아이도 알게 되겠지. 형수님은 형수님의 곁에 누워 곤히 자고 있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아이는 살려놓고 갔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휴, 애가 불쌍해서 어떡해. 나이도 우리 소연이랑 비슷하다던데. 가라앉은 분위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형은 분위기를 전환해보고자 평소엔 하지도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나저나 형민이 너 아이는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어? 형이 질문을 입 밖으로 내자마자 식탁 밑으로 형의 허벅지를 꼬집는 형수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형도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제 아내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내는 의외로 아무렇지 않은 양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언젠간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도 병원 다니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희망적인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줘요. 아무래도 저나 남편이나 이제 40이 넘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소식이 없는 걸 보면 포기하는 게 맞는 거겠죠. 미안해 재수씨. 내가 마음에도 없는 질문을 해서 괜히 불편하게 만들었네. 괜찮아요. 궁금하실 법도 하죠. 애 없으면 뭐 어때요? 맨날 남편이랑 학원 가면 만나는 게 애들인데요. 괜찮아요 아주버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저녁은 형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며 그러게 왜 평소에 하지도 않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소리치는 형수님의 목소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그날 이후 아이를 갖고자 하던 마음을 정리했어요. 10몇 년 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소망을 가슴에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와 학원을 청소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이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던 옛 동료였습니다. 옛 동료는 매우 곤란한 듯한 목소리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늦은 시간에 정말 미안한데 내가 보내주는 주소로 와줄 수 있을까? 갑자기 왜? 지난번에 그 아이 있잖아. 보호시설로 옮겨서 지내고 있는데 아이가 자기 부모랑 비슷한 또래의 어른을 만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발작을 한대. 지금 며칠째 이런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네. 내가 가보긴 했는데 나는 별 도움이 안 됐어. 내가 간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확신할 순 없지만 지난번에 너가 애를 데리고 있었을 때 애가 편안했던 게 기억나서 너무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냥 애가 자기 부모랑 비슷한 어른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옛 동료와 전화를 마친 후 아내를 쳐다보니 아내는 뭘 고민하느냐 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뭐해? 빨리 와. 저는 역시 내 아내야 라는 생각을 하며 바쁜 걸음으로 아내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시설로 향하니 원장님이 나오셔서 저희 부부를 반겨주시더군요.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이는 괜찮나요? 지금 약 먹고 자는 중이에요. 그런데 또 언제 경기를 일으킬지 몰라서. 원래는 이렇게 발작이 잦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해졌네요. 원장님은 며칠째 잠을 못 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밖에서 아이를 기다리는데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며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서 누가 뛰쳐나왔어요. 원장님! 아이의 발작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도 덩달아 놀라 방으로 들어가니 아이는 눈을 뒤집어 깐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 품 안에 아이를 안았고 어쩔 줄 모르고 흩어져 있던 아이의 팔다리를 단단하게 고정시켰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의 경기가 멎더군요.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이 상황을 지켜보던 원장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와 아내도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잠든 아이를 눕히고 나니 아내가 저를 밖으로 불러내더군요. 간이 의자에 앉아 아내의 말을 기다리고 있자 아내는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어야만 자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맥락도 없이 던져진 아내의 질문에 저는 적잖이 놀랬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질문이야? 피가 안 섞이면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저는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었지만 저를 보는 아내의 표정에 잔말 말고 대답이나 해 라는 말이 써져 있는 듯해 조용히 아내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옛날 전쟁고아들은 해외로 많이들 입양 갔다고 하잖아. 다만 흔하지 않을 뿐이지. 꼭 피가 섞여야만 배 아파 낳아야만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제 대답을 들은 아내는 잠시의 시간을 갖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 아이 우리가 키우자.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배 아파 낳아야만 부모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아까 원장님 얘기 들었지? 발작이 잡히지 않으면 발작약의 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약 용량이 커지면 아이는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될 거라고. 부모가 죽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부모 또래의 어른은 쳐다도 못 보는 아이야. 여보, 당신은 저 아이가 정말 잘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아내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살의 나이에 부모를 잃은 제게는 할머니와 형이 있었지만 저 아이에게는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와 아내는 짧고 깊은 고민 끝에 아이의 입양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부모 또래의 어른을 보면 경기를 일으켰지만 신기하게도 저희 부부에겐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의 나이는 11살이었지만 또래에 비해 매우 작아 고작 9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했어요. 발작은 멎었지만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아이를 위해 저와 아내는 아이에게 강지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형과 형수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형과 형수님은 주말이 되면 조카 수인이를 데리고 와 지철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지철이는 형과 형수님을 큰아버지, 큰어머니로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어요. 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철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도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가끔은 집에서 편하게 쉬어라 라고 말하면 내가 길에서 지철이를 2번이나 발견한 건 작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기 일쑤였죠. 형은 주말에 운행 일정이 있으면 형이 운행하는 버스 운전석 뒤에 늘 지철이를 앉혀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형의 버스를 타고 온 지철이에게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물으면 지철이는 큰아버지랑 하는 버스 여행 최고야 라고 대답했죠. 아마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하며 폐쇄적인 삶을 살았던 지철이에게 시시각각 풍경이 변하는 버스는 색다른 놀이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철이와 형은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로 변하게 되었어요. 어쩔 때는 아빠인 제가 질투를 할 정도로 가까워 보였죠. 그렇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진 지철이는 형과의 추억에 영향을 받아 운전하는 직업을 갖길 원했고 화물차 운전기사가 되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철이의 모습을 보면 뿌듯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형도 그런 지철이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어요.
벌써 환갑을 훌쩍 넘긴 형의 자랑거리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21년 전 길에서 만났던 지철이가 장성해서 사회인이 된 것, 그리고 하나뿐인 외동딸 소연이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한 것이었죠. 은퇴한 형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소연이와 지철이의 이야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형이 참 좋았습니다. 저와 지철이를 만나게 해준 형이 지철이를 자식처럼 예뻐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요즘 부쩍 피곤하다고 하셔서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했더니 뭐 이런 걸로 병원을 가냐고 하시네. 당신이 한번 병원 가보자고 말씀드려봐. 형수님이 요즘 이상하게 피로함을 느끼신다는 아내의 말에 반강제적으로 형수님을 모시고 간 대학병원에서 형수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4개월뿐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형이 제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면 형수님은 어머니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형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제가 장가를 갈 때까지 형수님은 형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형수님이 시한부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형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죠. 형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날 형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병원에서 예상했던 4개월보다 2개월 일찍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형은 침착했어요. 형이 침착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딸 소연이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더군요. 형수님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예정일이 한참 남았던 소연이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서둘러 수술 준비를 시작했고 소연이가 수술방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가족과 형은 소연이와 소연이의 아이가 형수님이 계신 곳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은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졸도해버렸고 제 아내와 지철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찾아온 소연이의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소연이의 장례를 서둘러 치르는 동안 저희 가족 중에 제정신으로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고 저는 어서 이 악몽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소연이의 소식을 듣자마자 쓰러진 형은 오랫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소연이의 장례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형은 눈을 떴어요. 하지만 형은 예전의 형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형에게 치매가 왔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 형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출근할 때면 형이 혼자 있는 집에 잠금 장치를 3개씩 해둘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또다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집 안쪽에서 걸어두는 잠금 장치가 헐겁게 잠겼던 것인지 형이 새벽에 집을 나간 것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며 형을 찾았지만 형의 옷자락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과 소연이를 잃은 지 고작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또다시 가족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형을 찾아 헤맸습니다. 주변 경찰서에서도 형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찾아다녔죠. 하지만 여전히 형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고 제 마음속 한켠에는 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과 어딘가 잘못됐다면 연고자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을 법하다. 그러니 형은 살아있을 거다 라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형을 잃어버린 지 2년이 지났던 그날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지철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자친구 집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는 거야? 넌지시 결혼 계획에 대해 묻는 제게 지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야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죠. 제 나이도 이제 30이고. 그런데 큰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모르는데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죄송스러워서요. 사실 남일이었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지철이에게 살 사람은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보면 언젠간 큰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지철이에게 형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에 아무 말 없이 수저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때 지철이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아, 모르는 번호라서요. 이 녀석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모르는 번호라고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해? 너가 저장을 안 해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어서 받아봐. 지철이는 제 말을 듣고 나서야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철이의 표정은 점차 심각해져 갔어요. 지철이가 점점 얼굴을 찌푸린 탓에 저와 아내도 덩달아 긴장했죠.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모르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지철이가 전화를 마친 후 저와 아내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뭐? 경찰서에서 왜 연락이 와? 경찰서라는 말에 저와 아내 모두 당황해하자 지철이는 급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숙인 한 분을 경찰서에 인계해드리고 왔거든요. 그 일 때문에 그래요. 응? 노숙인을? 어디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발견했는데 행색이 말이 아니라 바로 경찰서에 인계해드리고 왔죠.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야? 그것뿐만은 아니고 그분이랑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네요. 모른다고 했죠. 경찰이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다는 소리를 들은 저는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그 노숙인이 정말 제 형일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노숙인이 형이 맞다면 지철이는 그 자리에서 형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형은 190 가까이 되는 거구였고 흔치 않은 체형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그 사람이 형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형을 지철이가 못 알아봤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간신히 숨긴 채 지철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노숙인을 어떻게 만난 건지 자세히 설명해 보렴. 부산으로 운송을 갔다가 새벽에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전날 밤에 눈이 와서 길이 좀 미끄럽더라고요. 안개도 자욱하고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차는 별로 없었지만 비상등까지 켜고 천천히 운전하면서 터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터널 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몸을 파르르던 지철이는 그대로 말을 이었습니다. 터널 안 가장자리로 사람 형상을 한 무언가가 거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걷는 모습도 뭔가 이상해서 저는 처음에 귀신을 본 줄 알았어요. 천천히 뒤를 쫓아서 창문을 열고 저기요! 라고 불렀는데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력이 쇠해서 헛것을 보나 싶었다니까요. 그럼 그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모를 무언가가 사람이었던 거야? 네,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머리가 길어서 정말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터널 밖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다시 터널로 들어갔죠. 어느새 지철이의 말에 몰입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참 용기가 가상하다. 안 무서웠어? 엄청 무서웠죠.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 추운 겨울에 고속도로에서 무슨 일이 날 줄 알고요. 그것도 그렇지. 어쨌든 가까이서 보니 사람이 맞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분을 데려가게 했어요. 노숙인이라는 건 어떻게 안 거야?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머리는 지저분하게 길러져 있었고 오랫동안 씻지 않은 것처럼 온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얇은 옷 하나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살짝씩 드러난 피부는 다 얼어 있었고요. 그래서 외투 없이 집으로 들어온 거구나? 네, 맞아요. 이번 겨울 선물이라고 사주신 건데 죄송해요. 아니다, 됐어.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건데 잘한 거야. 저는 아내와 지철이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형일 수도 있다. 와, 형일 리가 있겠느냐라는 생각 사이에서 씨름하던 저는 결국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지철이에게 말했어요. 그 노숙인을 데려갔다는 경찰서가 어디냐?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 지철이는 계속해서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큰아버지이실까봐 그러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큰아버지를 못 알아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저랑 키도 엇비슷하셨다고요.
큰아버지 키가 얼마나 크신데. 지철이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지만 저는 조금의 희망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런데 딱 한 번만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 거진 3시간을 달려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며 긴장이 되더군요. 저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지철이가 말했던 노숙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행색이 초라하고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지철이를 알아본 경찰은 곧장 저희에게도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저희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아무래도 저분이 정신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인적 사항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시고 지문도 많이 망가지셨고 가지고 계신 소지품도 없어서 당최 신분을 알 수가 없네요. 경찰의 말에 지철이는 살짝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저분이랑 제가 아는 사이인 것 같다면서 연락하셨던 거 아닌가요? 아무 단서가 없다면 대체 무슨 증거로 그런 연락을 하신 거죠? 지철이의 반응에 경찰은 살짝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저분이 다른 말씀은 전혀 안 하시는데 자꾸만 우리 조카가 데려다줬어. 우리 조카가 데려다줬어. 라는 말만 하세요. 이도 많이 빠지셔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저렇게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경찰서 구석에 앉아있는 노숙인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노숙인의 얼굴을 덮은 머리를 걷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자 달려온 지철이는 노숙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저를 부축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더벅머리에 온몸에 악취가 나는 깡마르고 치아도 드문드문 빠진 노숙인은 저의 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초라한 행색에 저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정신이 나가 있는 저를 대신해 지철이가 형을 씻기고 머리를 정리해주니 누가 봐도 제 형이 맞더군요. 하지만 190 가까이 되는 거구였던 형은 2년 사이에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형의 얼굴엔 그동안의 고생이 자글자글한 주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지철이가 못 알아봤던 게 100번, 1000번 이해되는 순간이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형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곧장 형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내였습니다. 대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을 겪으면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변하냐고. 죄송스러워서 아주버님을 어떻게 뵈? 형님은 또 어떻게 뵙고? 그때 내가 자물쇠를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돼. 그렇게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내는 남루해진 형의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려 했으나 지철이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엄마, 일은 이미 벌어졌고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죄책감이 아니라 큰아버지를 보살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게 어떻게 엄마 혼자만의 탓이겠어요. 지철이의 말은 전부 옳았습니다. 지금 형에게 필요한 건 건강의 회복이었고 저희 가족은 형의 건강 회복을 도와야 했죠. 지철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저 자신한테 화가 나요. 어떻게 큰아버지가 제 눈앞에 버젓이 서 계신데 그분을 못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큰아버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다면 저는 눈앞에서 큰아버지를 놓쳤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경찰서로 가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큰아버지는 길을 잃고 헤매던 저를 2번이나 구해준 분이셨는데 저는 그런 큰아버지를 길에 버려두고 올 뻔했다고요. 지철이는 주먹을 꽉 쥐며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려 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남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지철이를 보니 섣부른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지철이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지철이는 이런저런 감정에 한참을 힘들어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내쉬고 눈물을 닦은 지철이는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학생 때 학교에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이 소문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이 꽤나 부끄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방황했죠. 그래, 맞다. 그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자꾸만 엇나가는 지철이를 바로잡기 위해 아버지로서 쓴소리를 해야만 했던 그때를요.
하루는 아버지한테 혼이 나서 풀이 죽은 채로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큰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시더라고요. 큰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버지를 나무라셨어요. 거 내 동생이지만 형민이 걔는 애가 좀 쪼잔해. 아들내미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혼을 내? 이 큰아버지가 한 소리 해줄까? 저는 큰아버지의 반응이 웃기면서도 의아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아버지 편을 안 들고 제 편을 드세요? 큰아버지는 이런 제 질문에 의아하다는 듯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대답했죠. 그야 저는 입양된 아이니까요. 부모님한테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속만 썩이고 있는데 왜 제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답을 하고 처음으로 큰아버지의 정색한 표정을 보았어요. 너 그런 말은 누구한테 들은 거냐? 은혜를 갚아? 너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저는 큰아버지의 반응에 놀라 곧이곧대로 사실을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는 입양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양부모님한테 은혜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큰아버지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다음날 저희 학교에 찾아오시기까지 했어요. 잠자코 지철이 얘기를 듣던 저는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형이 너희 학교로 찾아갔다고? 네. 큰아버지는 그 다음날 학교로 찾아오셔서 교무실을 한바탕 뒤엎으셨어요. 어딜 귀한 집 자식한테 입양하라는 소리를 들먹이면서 은혜를 갚으라고 하냐고. 당신은 자식 낳을 때 자식 덕볼 생각으로 낳냐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날 이후로 저를 입양하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야? 우리는 정말 몰랐다. 우리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큰아버지가 비밀로 하길 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면 두 분은 무조건 자기 탓을 하실 거라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두 분이 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신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입양하라고 놀림받는 것에 화났던 건 그냥 어린 제 마음의 문제였죠. 지철이는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는 큰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졌어요. 나중엔 길을 헤매는 저를 처음 발견하셨을 때와 두 번째 발견하셨을 때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만약 큰아버지가 길을 잃은 나를 모른 척 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어요. 답은 간단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렇게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없었을 거고, 건실한 어른이 되어서 미래를 꿈꾸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른만 보면 경기를 일으켰던 제가 이렇게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큰아버지의 덕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철이가 어린 시절 경기를 일으켰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리라 생각해 왔거든요. 깜짝 놀라 얼어있는 저희 부부에게 지철이는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큰아버지를 돌볼게요. 소연이 누나가 살아있었다면 했을 것처럼 그렇게 돌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는 저에게 또 다른 아버지세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지철이와 그런 지철이가 엇나가지 않도록 지철이를 붙잡아준 형.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저희 부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은 태어난 형을 관련 기관에 모셨습니다. 저희 부부나 지철이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죠. 형을 살뜰히 모시겠다고 선언한 지철이는 정말 형을 극진히 살폈습니다. 쉬는 날이면 항상 형이 지내고 있는 기관으로 향해 형과 시간을 보냈죠. 지철이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기관의 전문가들의 케어 덕에 형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지철이가 31살이 되었을 때 지철이는 드디어 오랫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철이가 여자친구를 형에게 소개했을 때 형은 지철이의 여자친구를 소연이라고 부르며 반가워했어요. 형수님과 딸 소연이를 잃은 충격 때문에 과거에 살고 있는 형은 그렇게 지철이의 여자친구를 자신의 딸처럼 아끼며 반겼습니다. 지철이와 지철이의 여자친구, 그리고 사돈댁은 가족들끼리 모인 소소한 결혼식을 원했기 때문에
거창한 준비 없이 지철이의 결혼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정신이 없을 저희 가족을 향한 사돈댁의 배려였죠. 지철이의 결혼식이 끝난 이후 저는 오랫동안 운영했던 태권도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았던 젊은 선생님에게 학원을 넘긴 것이죠. 제 나이 60, 형의 나이 70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집에 있는 시간들이 조금 무료하더군요. 무료함을 느낀 사람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형에게로 가서 형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철이와 지철이의 아내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학원 정리하고 사라지셔서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큰아버지가 사라졌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 걱정이 크시고요. 동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 게 제가 살고 있던 동네는 그리 크지 않았고 저와 형은 어린 나이부터 그 동네에서 살며 이웃들과 거리낌 없이 왕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큰어머니랑 소연 누나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고 큰아버지까지 쓰러지셨을 때 걱정해 주신 분들이 한둘이었어요. 저희 가족들 제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장례 절차 도와주시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신 분들도 많잖아요. 지철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무도 모르게 은퇴를 하고 자취를 감추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는 드릴 수 있지만 괜히 자리를 만들어서 부담만 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구나. 바로 괜히 이웃분들에게 또다시 부담을 주게 될까 걱정된 것이었어요. 저희 말에 지철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지철이는 그날 이후부터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찾아뵙고 인사를 하며 식사 자리에 이웃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철이에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큰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을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형이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알고 계시듯이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을 마친 뒤 형의 손을 꼭 잡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님으로 오셨던 손님 중 한 분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다른 손님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우리도 다 한 번씩 도움을 받은 사람이니까. 한 분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서는 그래, 맞아 라는 말이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형에게 한 번씩 도움을 받은 분들이셨어요. 물 새는 지붕을 형 덕에 바꿨다든지 버스에 두고 내린 중요한 서류를 형이 찾아주어서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 수 있었다든지 그동안 형은 크고 작은 선행들을 너무나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제 마음속에는 약간의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산 형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가혹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었죠. 저의 이런 생각을 알게 된 지철이는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아버지, 큰아버지가 제 중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찾아가서 한 말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당신은 자식 낳을 때 자식 덕볼 생각으로 낳냐? 라고 했다며. 큰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번도 계산적이셨던 적이 없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고 큰아버지에게 은혜 입은 놈인데도 말이죠. 큰아버지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도울 때 무언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 아버지, 너무 억울해 마세요. 그래도 저렇게 큰아버지를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가 이 아버지보다 낫다. 아버지도 참, 제가 누구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하, 그럼 내 아들이지.
형의 상태는 매우 호전되었습니다. 형의 몸에 남아있던 길거리 생활의 흔적도 모두 사라졌죠. 그래서 저는 형과 함께 가능한 많이 여행을 다녀보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며 많은 이들의 이동을 도왔던 형을 이제는 제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형이 그토록 사랑했던 형수님과 소연이를 만나러 갈 그날까지 말이죠.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형이 긴 여행을 건강히 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